안녕하세요. 강기업 교육이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133페이지의 18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법상 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분양 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분양 신청 기간은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지장 없다고 하면 2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기존 건축물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아야 된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한 후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는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3번입니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 가능한데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분할된 토지는 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여 현금 청산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18번은 답을 3번으로 했습니다. 4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날 다음 날부터 150일 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 청산한다.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날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드립니다. 5번입니다. 과밀옥제 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과밀억제 권역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번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주택 재건축 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후 현물 보상 방법으로 토지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정비 사업 이후 새로 만들어지는 대지 건축물로 맞교환하는 것을 관리처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주변에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재건축 사업 시행하기 전에 낡은 아파트와 재건축 사업이 끝난 이후에 새 아파트 이걸 서로 보상하여 종전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대지 건축물과 대지 건축물 이를 서로 바꾸는 것을 사후 혐을 보상하는 것을 관리처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관리처분 계획 수립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일정한 분양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하면 수립하기 전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새로 만들게 되는 아파트에 대한 사후 현물 보상을 받을 것인지 일정한 분양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 분양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사업시행 인가일부터 60일 이내 계략적인 추가 부담금과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통지하면 저 토지 등의 소유자는 분양 신청 기간 중에 분양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 분양 신청 기간은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하며 2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분양 신청 기간 중에는 분양 신청한 자와 분양 신청 안 한 자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분양 신청했다고 하면 이들은 사후 현물 보상을 선택한 것으로서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게 됩니다. 반면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날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현금 청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계략적인 추가 부담금 등이 시세에 적합하다 판단하게 되면 많은 타원들이 분양 신청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분양 신청하지 않게 되는데 분양 신청한 자는 3년 뒤에 만들어질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분양 신청한 조합원을 모두 모아놓고 미래에 만들어질 3년 뒤에 만들어질 아파트 평형과 동호수를 각각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 제비뽑기를 통해 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 추첨 방식으로 조합원이 32평 아파트나 25평 아파트의 미래 만들어질 아파트를 선택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하게 되는데 그게 관리처분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이 관리처분 계획은 사후 효물 보상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속이죠. 그런데 이 개인과 개인 사이 약속은 그 약속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게 되면 그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 받음으로써 사후 현물 보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인가 받음으로써 효력 발생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 인가 받은 때 사후 현물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처분 계획에는 종전 토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 관계에 대한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만들어질 대지 건축물에 대한 가치, 추산액이라는 것을 정하게 되고 특별히 세입자에 대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안들을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처분 계획 절차 1 확인해 놓으시고 이번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을 때 효과 확인해 놓습니다. 4번도 관리처분 계획 수립 절차, 분양 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충분히 파악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관리처분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을 때 그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딱 3가지에 대해서는 꼭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첫 번째, 좁은 토지에 대한 사후 현물 보상 여부에 관한 사항인데 특별히 지나치게 좁은 토지에 대해서는 사후 현물 보상 대상이지만 너무 좁은 토지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좁은 토지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현금 청산 대상이다. 다만 위생상 이 말 들어가게 되면 사후 현물 보상이 되게 되는데 여기 지나치게 좁은 토지 사후 현물 보상 대상이고 너무 좁은 토지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 대상이다. 지나치게란 말과 너무 이것 같은 부사이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란 말 보게 되면 현물 보상 대상이고 너무 현금 청산 대상이라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 있어서 한 사람이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택 하나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원칙은 1인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이 소유한 주택에 있어서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숙소의 경우에도 기숙사의 경우에도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꼭 하나 챙길 게 있습니다. 동상층 정비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1인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주택 재건축 사업은 수도권의 과밀 억제 권역에서 시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 공급 방법을 달리 하는데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의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 과밀 억제 권역이 투기, 과열 지구 안에 주택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때는 1주택. 과밀 억제 권역으로 투기, 과열 지구 아닌 곳에 주택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3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과 비교되는 것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있어서도 1인이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때 최대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사안으로 3번 너무 좁은 토지 등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 그래서 18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19번입니다. 주택전투사업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 확인해 놓습니다. 현재 주택 재건축 사업은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이 관리처분 계획이었던 것 기억해 놓습니다. 1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현금 청산 가능하죠. 그래서 객관 시험에 관계법규와 관련된 부정문은 보통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끝납니다. 지금처럼 없다란 말 쓰게 되면 그게 잘못된 것이죠. 1번 틀린 정답입니다. 2번입니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진정 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수립한다. 여기 분양 설계라고 하는 것, 분양은 소유권 이전을 말합니다. 설계. 미래에 발생할 것들을 미리 계획하는 것을 분양 설계를 하죠. 만약 2016년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아 재건축 사업 등을 시행하게 되면 새로운 아파트는 한 3년 뒤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3년 뒤에 만들어질 아파트에 대한 평형과 동호수를 결정하고 그 소유권을 특정 조합원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계획, 그게 분양 설계이죠. 이러한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분양 신청한 사람 전부 모아 그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날 제비 뽑기,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2번 만주문입니다. 3번입니다.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분양 대상으로서 공급받을 땅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 적정 규모가 되도록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수도권 정비비 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주택 증축 사업의 경우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여기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과밀억제 권역에는 그 장소에 따라 주택 공급량을 달리 정하지만 과밀억제 권역을 제외한 곳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억제 권역의 주택 재건축 사업이 투기과열지구에 이루어지게 되면 1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주택 하나만 공급받을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 아닌 곳에 이루어지게 되면 최대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19번은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20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관리처분계획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리처분계획은 사후 현물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관계에 대한 보상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에 관한 사항을 관리처분계획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 세입자별 주거, 이주 대책.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이란 말은 각종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개발 사업 도중에 예상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입자에 대한 주거 및 이주 대책에 관한 사항은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에 반영될 내용이지 손실 보상에 관한 관리처분 계획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에는 세입자에 대한 손실 보상에 관한 문제, 이게 들어가줘야 되죠. 그래서 1번을 틀린 질문을 해놓습니다. 2번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 예정 시기.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이후 기존 건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철거 예정 시기를 반영하게 됩니다. 3번 그냥 한번 봐놓으시고요. 4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설의 명세. 5번 현금으로 청산해야 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별 기존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권리 명세 청산 방법.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손실 보상에 관한 계획으로서 이 보상 내용에는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 관계가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20번에 1번 세입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계획상 손실 보상에 관한 내용이 반영돼야 되고 이주 대책은 관리처분 계획 내용 아니죠.
그러면 13회 때 관리처분계획 내용 이렇게 한번 냈다고 하면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객관식 하나와 주관식 하나 나옵니다.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수립 기준, 특히 주택 공급에 관한 수립 기준과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한번 살펴놔야 됩니다. 21번입니다. 주택전수사업의 시행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원칙적인 시기 언제인가? 기존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한 때만 철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면 사후 현물 보상이 완료된 때 철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이후에 철거할 수 있습니다.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22번입니다. 도정법상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언제인가? 주택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으로만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인가 효과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잠깐 구분해 놓습니다. 여기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게 되면 사후 현물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서 정비구역 안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거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야만 건물 철거할 수 있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이전 고시하는 날, 이 이전 고시는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종전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과 관련된 공사가 모두 끝나는 날은 바로 이전 고시일까지 이고 이전 고시 다음 날은 정비사업 끝났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사후 현물 보상과 관련되어 약속된 새로운 대지 건축물을 넘겨줘야 되죠.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시점, 물권 변동 시점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이전 고시 다음 날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전 고시라고 하는 것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 시행 절차가 관리처분 계획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기존 건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었을 때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업 시행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준공 인가 신청하고 시, 군, 구청장은 설계 소문대로 공사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절차, 준공 검사입니다. 그 준공 공사에 합격하게 되면 준공 인가 내주고 공사 완료 고시하게 됩니다. 저 공사 완료 고시하게 되면 공사 끝났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 공사 완료 정비구역 안에는 정비 기반시설 등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얼마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지에 대한 확정 측량을 하고 정비구역 안에 대지를 조합원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분할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전할 땅, 분양받을 땅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하게 되는데 저 이전 고시 다음 날 등기와 관계없이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권 변동 시점 언제이다? 이전 고시 다음 날 이루어진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은 3번에 이전 고시 있은 다음 날 답을 3을 해놓습니다. 23번입니다. 청산금액 하나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공사 완료되게 되면 이전 고시 다음 날 새로운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종전에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2억이었는데 이전 고시 다음 날 3억짜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면 내가 아무런 한 게 없는데 3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는 부당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전 고시 이전 종전 토지 건설에 대한 재산 가치가 2억이었는데 이전 고시 다음날 1억 5천짜리 새 건물을 분양받게 된다고 하면 손실 보상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당이득과 손실 보상을 금전적으로 조율하는 제도를 청산금이라 표현합니다. 저 청산금이 확정되는 시기가 이전 고시 다음날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청산금의 본질이 부당이익 그리고 손실 보상 차원에서 적용된다는 걸 기억해 놓습니다. 1번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전 후에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청산금의 징수 지급 이전 고시 이후 이루어진다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2번입니다. 분할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입니다. 청산금은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등의 가격, 그 토지의 규모, 위치 등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 4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저당권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청산금을 언제나 압류하여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물상대의에 관한 사항으로 물상대의가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저당권입니다. 이 저당권자는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저당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압류하여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청산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권리는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래서 청산금 지급 징수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그 소멸 수요는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번은 답을 4번에 넣으시고 특별히 저당권, 이 저당권에 대해서는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함으로써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전 고시 다음날 종전 토지 건축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분양받게 되는 새로운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 등이 이전되게 되는데 종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도 새로운 대지 건축물의 이전 고시 다음날 승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종전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저 청산금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저 청산금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은 부동산에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권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질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이전 고시 다음 날 청산금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권에 자연스럽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청구권에 대해서는 우리 압류, 가압류란 말 기억납니까? 월급 지급하는 것, 월급 받을 수 있는 권리, 압류해서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렇게 청산금 지급받을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서는 압류에 관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저당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청산금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압류함으로써 저당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래서 23번은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기입형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1번입니다. 정비사업이란 도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과로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주거환경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빠져있는 게 상업지역과 공업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빠져있죠. 그래서 1번은 도시환경정비사업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무엇은 노후불량 건설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가로구역 동물해 놓습니다. 종전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것 가로주택정비사업이죠. 그러면 주관식 1번, 2번을 각각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정비사업의 6가지 종류 꼭 한번 정리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도정법상 빈칸에 적합한 것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무엇의 결과와 도시군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정비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주택정비사업과 정비구역 외 구역에 주택재건축 사업이 각각 가능합니다.
만약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시군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데 저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하게 됩니다. 안전진단 결과 시군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며 만약 이 재건축 사업이 정비구역 아닌 곳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개포 주공 1단지 특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그러한 때에는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자, 그 결정권자가 바로 시군구청장이고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안전진단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재건축 사업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의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신청과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정비구역 지정, 이원화된 절차를 거치는 반면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안전단 실시 결과를 검토하여 정비구역 외 재건축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치는 행정청이 딱 하나이죠. 그러면 2개 행정청을 거쳐야 되는 것과 1개 행정청을 거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두 번째 정비구역 외 주택 재건축 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열에 9번 정비구역 외 주택 재건축 사업, 특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 사업이 많아지는지 취지 이해되신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안전단 필요하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토지 등의 소유자 얼마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가로 속에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정비구역 해제 사유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과 시군구청장의 요청받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군구청장 요청하는 경우는 둘둘 3이란 말로 한번 대신했고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하거나 목적 달성 곤란한 때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정비구역 안의 토등의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 요청한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와 관련된 문제가 18회 시험 때 시군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는 사유를 시험에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출제했다고 하면 올해 나오기는 좀 애매하고 우리 기출문제 정리했던 것과 지금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이 정도를 한번 비교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 인가받은 무엇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과 관련되어 우리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달동네 대상으로 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는 도정법이 인정하는 모든 정비 사업 시행이 가능하고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은 그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으로 사업 시행자가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는 그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으로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며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 또는 환지 방식에 의한 정비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 방식으로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으로 사업 시행하지 못하고 그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이 사업 시행자가 정비 기반시설 설치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여기에는 관리 처분 계획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6번입니다. 빈칸에 적합한 것을 순서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한 몇 명 이상의 위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5명 이상의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해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받아 시, 군, 구청장에서 시, 군,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운영 규정 적어 놓으면 되죠. 7번입니다. 시공자 선정에 관한 사항으로 빈칸에 알맞는 것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설립 인가 적어 놓습니다.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한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과 관련되어 조합이 사업 시행자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 선정할 수 있고,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을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면,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게 되면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 구청장, 주택공사 등이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시공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은 설립 인가 확인해 놓습니다. 8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관 개선 사업, 무엇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정비구역 내외에 소지한 임대주택 등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 알승 등의 임시 수용에 상한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 인가 효과로서 임시 수용 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임시 수용 시설은 주관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에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 재개발 사업 적어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끔 수업 중에 제가 재개발 사업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8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도 함께 보셨습니다. 동일한 자만 조합원이 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반대하는 자에 대해 매도 청구 가능했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9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날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토지 등에 대해 현금 청산하여야 한다.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있어 수립하기 전에 진행하는 절차로서 분양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계략적인 추가 보상금과 분양 신청 기간을 통지하고, 분양 신청 기간은 그 통지 쓴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하며 관리처분 계획 수립 지정이 없다면 2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한 자는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대상이고, 분양 신청 안 했다면 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현금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과 관련된 문제 저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10번입니다. 주택 전조 사업의 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무엇을 수립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주택 전조 사업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이 관리처분 계획이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고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되죠. 그래서 10번은 관리처분 계획 적어 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도시 재정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